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재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갖 추측만 무성합니다. 21일이냐, 그것도 아니면 다음 주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선고 일자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헌재 앞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지금 평일에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곳곳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일반인의 통행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헌재 인근 보행자 도로 역시 전부 막아서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헌재 내부에 경찰 차벽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철조망도 곳곳에 둘러져 있어서 그야말로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선고 당일에는 인근 안국역 역시 폐쇄될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역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는 평의 상황, 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측만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까지 열게 됩니다. 자,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상황, 지금 오신 또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의만 벌써 4주 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죠.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걸까요?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강정대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예 오늘 중에 선고일 지정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섰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의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평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 선고일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당장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보다는 헌재에서 언제 어떠한 결정을 나오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또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선고일 지정해달라 촉구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데 대단히 부적절합니까? 이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꼭 오늘이라는 의미보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 지정을 해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광장에 나가봤는데 예. 광장에 계신 분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요. 자칫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안국동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이 안국동 주변에 북촌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우리 그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높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그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부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상당한 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기일을 잡고 있지 않은 헌재를 향해 여야의 속내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요. 그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요, 오늘 중에 뭐 선고일 지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냐면서 위험한 정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 결정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요즘 또 일련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성급해졌어요. 지금 뭔가 모르지만은 급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지금 굉장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서 급해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건지 정확히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뭐라도 민주당이 좀 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도보인칭 같은 것을 하고 지금 최근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떠한 평의 과정에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판에 이렇게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은 모르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를 좀 의심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여야에서는 정쟁을 조금은 수위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이 홍익표 의원님 사실 좀 수세적인 태세를 보였다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광장 총력전에 화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이런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의 낙관론을 믿었다, 된통당했다. 그래서 율사 출신들이 뭐라고 해도 좀 제대로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기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 당했다 이런 당혹감스러운 기류인데 민주당 분위기 진짜 불안합니까? 일단은 뭐 약간 이제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면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좀 알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그 법조 출신 아닌 의원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게 만약 그 아까 우리 그 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 우리는 모르는데 저쪽 당은 알고 있는 거야라는 이런 불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다 모르고 있고요. 제가 알기엔 지금 뭐 많이 나오는 뭐 8대0, 5대3, 6대2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 민주당이 마음이 급해진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리어 이제 저도 그 당 지도부의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상의할 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민주당이 좀 더 그 의연하고 그 뭔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괜히 조급해 보이는 모양새를 보이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고 다만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보다는 그 앞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기대를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당원들과 또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도대체 뭐하냐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불만감, 불안감,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서의 불만 등을 좀 더 당이 긴장감을 높여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여부와 관련돼서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데 구속 취소 이후에 좀 당내 불안감은 커진 건 맞다 이런. 그러니까 구속 취소 이후에 당내보다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그 어떤 그 당원들이 이러다가
헌재에서도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근데 민주당은 뭐하지? 이런 불만이나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하는 거지 어떤 불안감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감의 정체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보면 인용은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예. 8대0 안 되면 어떡하지? 10,0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확실하게 인용시키려면은 마은혁 후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고민. 그러니까 10,000분의 1이라도 그 혹시나 기각될까 봐야 그런 불안함은 살짝은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취재하면서 받기는 받았어요. 요즘 사실 민주당이 의총 되게 자주 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의원들 기류도 좀 취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홍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아니 지금 구속 취소되는 것도 예측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날짜도 계속 틀리고 그래서 뭐 이쪽에서 발언해봤자 나 듣지도 않는다 네. 라면서 화나는 의원들 분명히 법조인 출신 아닌 분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예전에 뭐 그 고추장 맛은 뭐 며느리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지난주에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보면은 아직도 쟁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날짜 얘기는 못 꺼낸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저기 인용될지 기각될지까지도 예. 얘기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여야 모두 취재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추측만 좀 난무한 상황인데 반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이틀 연속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원하면 기자회견도 좋다, 또 공동 메시지도 내겠다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일축하긴 했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그분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예. 그분이 거짓말 안 하면 이미 대권 후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책임이 많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믿기 어렵다 그런 말씀. 대선 때부터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됐죠. 벼슬 높아졌죠. 그러나 그럴수록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렸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 의원님. 그런데 시계를 한 8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찾아보니까 한 선고 한 달 전쯤에 이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 이러면서 나란히 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당의 공식 입장 이거 그냥 거짓말이다 사실상 못 박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정치권이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여야가 서로 간의 입장이 너무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그 근거도 없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옹호하고 지금 도리어 이 광장에 있는 그 헌법 불법,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불복하는 세력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서 양당 또는 그 각 모든 정당의 그 원내대표 또는 당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참석해서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면 좋겠죠. 그럼 네. 좀 더 안정감이 있겠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승복 안 하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승복보다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승복을 묻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첫 번째는 결과 이후에 광장과 거리두기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승복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설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시기보다 지금 훨씬 더 갈등이나 대립의 그 골이 깊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이나 이제 지금 그 안국동 일대에서 내내 지금 저런 그 찬성 반대 입장이 반복될 거예요, 시위가.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걸 빨리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에너지를 이제는 제도권 내를 수렴해서 더 이상 광장에서의 어떤 저런 그 충돌이나 또는 그 반대, 찬성 이런 시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의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게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승복을 안 하면 그거야말로 반헌법적 정당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결과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승복하는 게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결과를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하되 방치하는 거죠. 현재 상황을.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갈등 국면을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권에서는 이 승복 논란을 두고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강정현 대변인.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당이 좀 빠져나갈 출구 전략 벌써부터 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외부에 있던 인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인재영입 형태로 들어와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이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은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승복하는 메시지는 저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이슈에서 다뤘던 것,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당장 뭐 선고기일 지정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압박을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선 모르는데 민주당은 아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쪽은 헌법재판소 내부 모르는데 국민의힘은 아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정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를 여야가 어떻게 함께 낼 것인가. 조금 아까 속보를 보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두 분께 제가 짧게 OX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승복 의지를 내비치는 게 사실 저러려면 어느 정도 확신할 만한 결과를 좀 예상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메시지가 좀 필요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자, 강정현 대변인. 보시기에 저희가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드릴까요? 국민의힘이 승복을 외치는 이 이유는 기각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OX. 어떻습니까? 기각을 확신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게 OX밖에 없어서 그래도 굳이 OX를 고르신다면 뭘까요? 저는 기각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어느 정도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5에 가깝습니까? 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희망사항에 대한 뇌피셜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슨 정보나 그 어떤 그걸 갖고 있어서 확신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뭐 그 기각이든 각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남희 기자. 네, X입니다. 대놓고 확신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진짜 확신하냐고. 어떻게 알겠냐. 분명히 된다,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부 여당 입장으로선 그래야 진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론전으로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신하냐고 100% 확신하냐고 물어봤을 때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답을. 희망사항이죠. 결국 정보가 없다. 이런 쪽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런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촌각을 다투고 있는 한덕수 총리 사안에 대해서도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자, 강정현 대변인.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현재 평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새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법조인이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설령 새 나갔다 하더라도 저런 걸 흘리는 게 지금 여당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좀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도 거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때도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지만 재판관들은 이제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한 기일은 더 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서류를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의 국무위원들 수사 자료를 좀 보고 싶다. 근데 헌재가 보통은 재판부가 결심 이후엔 신청 같은 걸 안 받아주는데 받아줬어요. 근데 오히려 검찰
검찰 측에서는 이 기록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곧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고 아마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걸로 보여요. 최근에는 국무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을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처럼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평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형태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사건은 평의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선고가 먼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주신 건데 홍영표 원내대표님, 권성도 의원님은 좀 친하시잖아요. 오래 좀 봐오셨던 사이로서 이 시점에 나 이거 뭔가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 풍기는 게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진짜 알았으면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충 뭔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뭐 정치권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아 그래요? 예, 네. 본인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없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 꼭 100% 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최종적으로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닐 거로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경로로 뭐 이러저런 얘기가 왜냐하면 그 서초동 법조 그 법조타운 쪽으로 가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쪽에서 다들 뭐 이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이런데 연결된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는데 네. 자세히 들어보면 그 뇌피셜이지 그 진짜 뭘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얘기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론 이 법조인들 내에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본안에 대해서는 탄핵의 여부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진보봇을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151석에 대해서는 국회의 손을 들어주고 반면에 그 탄핵과 인용과 관련돼서는 그 기각적으로 결정될 거라는 게 그 상당수 법조인들의 분석이에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평의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애돌려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승복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시선도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A에서 헌법 질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승복 의사를 사실상 내비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홍 의원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민주당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예. 그 승복 안 하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당대표, 비대위원장과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재명 대표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양당 원내대표를 부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우리 자체가 무슨 불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네.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 안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입장을 낼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승복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야가 승복을 두고 뭐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요. 광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일에는 최소 30만 명이 몰릴 거라는 게 경찰의 추산이고요. 광장의 언어, 그러니까 쓰는 말 역시 계속해서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여기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0 세대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민주당도 참지 않았습니다. 전 씨를 향해서 전 씨는 역사 왜곡업자다,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이러면서 바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 장외 집회 발언 수위 역시 거칠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복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기간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약 파면이 되면 그러니까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에 붙이고 또 대선 후보도 낼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또 네. 나섰는데 근데 이게 명문화를 시켜서 해야 할 문제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일종의 정치 공세다. 뭔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단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물론 네. 지난번에 김진욱 전 대변인도 민주당 관계자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 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부분에서 압박하는 수단이지 실제로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리수단은 말도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권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고가 좀 났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한 명이 약속을 23일 이후로 바꿨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이거 진짜 뭐 있는 풍문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 있어요. 근데 저게 맞느냐는 모르는 겁니다. 약속은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설 정보지가 정말 많이 들어서 실제로 지난주에 선고일 날짜 통보를 5시 반에 한다고 해서 실제로 기자들이 정말 다 알아봤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또 대통령 측이 선고일을 받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이런 정보지도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게 없으니까 정보지, 그러니까 온갖 낭설과 추측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가려드리는 거고 이야기 더해서 그렇게 가려드릴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 시청자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선거 언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선고 날짜를 더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나경원 의원은요. 아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그러니까 3월 26일에 그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세 분께 또 짧게 OX를 내드리자면 가늠하신 선고 날짜가 마음속에 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정말로 강정혜 대변인은 네. 이재명 대표 2심 뒤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네.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2심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저렇게 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추정하고 계신 선고일, 나올 거라고 보시는 선고일이 이 대표 이후일까요? 저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예. 근데 헌재에서 한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당사자 측에 변호인 측에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사건 또 쟁점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경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경에. 네. 근데 이제 예.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선고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저는 대통령 선고는 한 월화 정도 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바로 개인적으로 직전을 생각합니다. 예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금요일이 그동안에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금요일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고는 금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헌재 측에서도 꼭 요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주말에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 날 선고가 생중계가 되었을 때 헌재 근처에 계신 분들이 주말 내내 집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지금 경찰에서는 가포 비상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대를 2만 명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주중에 특히 주초에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재명 대표 2심 가고 예. 이 헌재의 탄핵 결정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보기에는 나경원 그 전 대표도 그래도 법조인인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은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 아직 1심도 안 나왔는데 벌써 몇 년 전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만 그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가능성일 뿐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그 국민들이 느낀 어떤 불안감 또 국가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번 주 안으로는 그래도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야만 이 현장에서의 불상사나 또 다른 어떤 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 내 결론을 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는 온데요. 이거는 제가 취재돼서 확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론이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 판결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 후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전직 대통령들 모든 탄핵 심판은 금요일이었고 그게 가장 주중 갈등을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금요일 28일로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2심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뒤에요. 경찰 버스가 탈취되는 등 그야말로 혼란이 또 잇따랐죠. 또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서부지법 폭동 당시의 충격도 여전한데요.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줄줄이 손절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유통가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들은요, 출연 광고를 중단 혹은 삭제하고 있다는데요.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요.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유족 측은 이 유튜버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수현 측과의 교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기 위해 과거 연인관계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에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그러니까 김수현 씨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를 한 건데 지금 김세론 씨와 또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맞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엇갈리고 있죠? 크게 보자면 2가지 측면에서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부터 이 두 사람이 교제했는가, 이 부분이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데요. 이 김세론 씨의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김수현 씨 측은 당초와는 달리 교제 사실 자체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김세론 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 1년여 정도만 교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은 이 7억 원 부분에 대한 변제, 압박 여부입니다. 고 김세론 씨가 이제 음주운전 이후에 위약금 등으로 7억 원의 이제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이 부분을 변제해 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세론 씨가 내용 증명, 그러니까 빨리 이 빚을 소속사에게 변제해야 된다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굉장히 이것이 심적으로 압박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김수현 씨 측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김수현 씨가 개인이 갚아준 것이 아니라 소속사 차원에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다른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변제를 촉구해 둔 것이지 실제로 받으려는 의사 없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선뜻 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좀 나선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이제 김세론 씨의 이제 유족 측에 따르면요, 결국 지금 처벌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은 고 김세론 씨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부 이제 유튜버들을 향해서 지금 날선 공격을 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생전에 이제 허위 사실로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측면들이 문제 삼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그 사실, 그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생활이 담겨 있는 사진도 공개를 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유튜버들이 고 김세론 씨에 대해서 이 열애설을 자작극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김수현 씨와의 그런 사생활이 담긴 사실을 공개한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김수현 씨가 교제 사실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을 부인한다면 김수현 씨에 대한 법적인 그런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광고계도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확산되니까 이렇게 광고계도 이 논란과 관련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요. 소비자 접점이 많은 브랜드들이 많았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빵, 그리고 이제 뭐 명품 브랜드도 있는데 일단은 명품 홍보대사 앰버서더였는데 그만하겠다. 그리고 빵 관련된 모델도 이제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김수현 씨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수현 씨 사실 상당한 한류 스타잖아요. 그러면 해외 쪽에서도 어떤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김수현 씨가 국내에서도 정말 이제 초특급 스타이지만 아시아권에서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어딜 가든 이제 김수현 씨 입간판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일부 이제 아시아 측의 그런 SNS에 보면은요, 김수현 씨 입간판이 치워지는 그런 모습들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 입간판이 철거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영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 아시아권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김수현 씨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구설로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오른 분이 또 있습니다. 장사의 신으로 불리면서 외식업계의 인기 스타로 활동해온 백종원 대표 얘긴데요. 이번에는 농약통 사과 주스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자, 보면은요, 2023년에 한 축제 영상인데요. 보면 더본코리아,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의 회사의 직원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게 농약이 아닙니다. 지금 바비큐를 만드는데 저 분무기로, 농약 분무기로 사과 주스를 뿌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저것이 백 대표의 아이디어로 전해지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걸 선택한 건데 사실 저 통은 음식을 만드는 데 써야 될 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결국 백 대표가 사과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고기 위에다가 사과 주스를 뿌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백 대표 관련해서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백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근히 사과 주스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 맛 다르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어이 사과 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강정현 변호사, 저러면 백 대표 측에서도 뭐라고 해명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백 대표 측 더본코리아에서 해명 자료를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용 기구,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품용 기구라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다 사용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농약통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이런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식품용 기구라는 것을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중금속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열 충격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규정을 좀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안에 뭐 납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 지금 보시면 사과 주스라고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통 자체는 농약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확인을 했을 때 현행법적으로 저렇게 농약통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정부 당국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다. 지금 그리고 본인들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소고기 같은 거 어떤 부분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들어오고 소가 age how much 못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먼저 미국의 그 통상 관련되는 조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무역 대표부라고 USTR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로는 미국 국내의 산업계의 대외 무역 관련 애로사항들과 어려운 점들을 청취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교역국가의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 보고한 결과가 해마다 1월에 대통령 보고서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건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 원래도 이제 1월 20일경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미국 소고기 협회에서 강하게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아직까지도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한다. 네. 이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서 왔던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고. 근데 이게 대통령과 의회까지 공유되는 보고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3개의 연례 보고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보고서가 정책 보고서가 있고요. 해마다 그 해의 정책 보고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환율 시장 보고서가 있고요. 각 교역국의 무역 장벽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 교역국의 62개 국가에 대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무역 장벽이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지난해까지 보고서에 계속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장벽 무역 장벽 보고서는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발간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허 교수님이 퀴즈 준비해 주셨죠? 네, 한국이 미국 소고기의 땡땡 수입국이다. 한국이 수년째 미국 소고기의 땡땡 수입국이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마트에 가면 소고기 굉장히 많은데 혹시 최대 수입국 이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의 소고기 수입국 중에 최대 수입국 3년째 1위입니다. 2022년부터 3년째 1위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액만 한 20억 달러가 좀 넘어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좀 넘습니다.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최대 수입국 지위를 지금 3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트에 가보시면 사실 소고기 우리나라 한우 말고는 두 가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미국산 소고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주산 소고기인데요. 미국산 소고기는 우리나라 냉동육 수입 시장의 50%가 넘습니다. 호주산까지 합하면 거의 한 90%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한 건데 정말 최대 수입국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 안 한다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이 개월령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기 시작했던 게 2001년입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광우병에 대한 이 극심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광화문 광장을 이 촛불로 물들였던 여러 집회가 사실 이제 이 광우병 우려에서 비롯된 이제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이 개월령이 개월령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였는데 이 광우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서만 특히도 이 부위를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뇌, 척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광우병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위들은 제외하고 이제 수입을 한다 이렇게 좀 이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30개월이냐 상당히 궁금해지죠. 당시 이제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우병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쭉 봤을 때 99.9%가 30개월 이상 소액에서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반감이 광우병 때문이라면 이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면 훨씬 더 이것이 우리 이제 미국산 소고기도 더 잘 팔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공포심도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제한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미국에서 이 원령 제한 수입,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게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거를 보고서에 쓰는 거는 아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또 써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미국이 그야말로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를테면 미국이 교역국들마다 그런 무역 장벽들을 미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역 장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소가 있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즉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들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것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생 검역 조치입니다. 재밌는 것은 2017년에 한미 FTA 재개정을 할 때에 기술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을 하려면 그것을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요구를 한 거죠. 이거 무역 장벽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보시면 뒤에 빨간 방향 지시 등이 나오는 것은, 깜빡거리는 것은 그건 수입차입니다. 미국산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기술적 요인이 있고요. 그런데 수출 국가에서 보면은 수입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보호이고 산업 보호 조치이고 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WTO가 출범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예외 없이 시장 개방을 하자. 네.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유무역에 조금이라도 좀 저해가 된다거나 이런 요소들은 다 무역 장벽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보고서나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쇠고기 조치에 대해서 제기할 우려가 커졌다. 네. 누구나 또 미국 업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미국이 교역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자. 너네들도 우리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허 교수님,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아까 김태형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매년 나오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거죠. 저희 트럼프 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혹시 무역 불공정 관행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라고 시작한 게 2018년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런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이미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관세 얘기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세 얘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얘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4월 달부터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 관세는 아까 김태형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그냥 그 나라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검역 조치에 좀 이상한 거 없는지, 통관제도는 또 이상한 거 없는지, 부가가치세 같은 관세는 아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얘네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 아닌지를 다 반영해서 정성적으로 매기는 그런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소고기 왜 30개월 이상만 사가? 그 이상은 왜 안 사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걸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인 채널로 요청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동일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미국산 쇠고기를 사가는 가장 큰 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손이니까 아마 우리한테까지 이러진 않을 거야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낙관론을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트럼프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국내 한우업계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생산비도 많이 오르고 또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농가가 지금 소를 사육을 해도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격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추가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더 완화시켜 놓으면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한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서은영 평론가, 한우 농가 분위기 어때요? 네, 지금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전국 한우협회가 바로 이제 한우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우 농가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민 생존권. 또 하나는 국민 건강권입니다. 그 국민 건강권은 아까 이미 이제 광우병 파동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결국엔 농민 생존권이 이제 가장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2022년 이후로 한우 농가가 전체 다 이 적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 한 마리 키워서 남는 것은 당연히 없고,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아마 250만 원 정도 적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결국에는 뭐 사육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데 살물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 가격은 이제 산지 한우 가격은 떨어지는데 농민들에게 남는 것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30개월 이상 소까지 만약에 수입하는 것까지 이 제한 조치까지 만약에 풀리게 되면 한우 농가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한우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우가 조금 비싼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 왜 소고기 너무 비싸지면 돼지고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예. 좀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고요. 그 가격 변동이 수요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거, 또 거기 곡물 가격 같은 거 변하면서 사료 가격 변화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우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고요. 90년대 초반에 한우 가격이 약간 오르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한우를 많이 기릅니다. 근데 96년부터 그게 이제 한우 공급이 증가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97년에 그래요? 저희가 예.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득순이 확 감소하다 보니까 한우같이 또 비싼 음식은 못 사 먹게 되고, 그러면 한우 가격도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2000년에도 계속돼서 반복돼 왔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0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우리가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했기 때문에 네. 국내산하고 외국산 사이에 또 대체가 가능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한우 가격이 또 더 들쑥날쑥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사실 한우 가격 자체 뭐 위기가 처음은 아니고요. 한우 가격이 좀 변동할 수 있는 예전의 위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하다 보면은 뭐 무역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1995년에 WTO가 발족을 하게 되면서 모든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게 되었었죠. 우리나라가 통상 강국인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6위, 7위의 통상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쌀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이 WTO가 출범할 때에 쌀 시장도 보호를 하고 네. 축산 농가도 보호를 하고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 다 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쌀 시장은 보호를 하되 네. 축산 시장은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되었었고요. 그 덕분에 쌀 시장은 2014년이 되어서야 무려 한 20년 뒤에 되어서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1995년이 그 이후에 2000년 전후에서 우리 한우 축산농가는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우는 이제 뭐 다 죽었다. 예. 한우 우리 농가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그 우려감이 컸습니다.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어떻게 좀 대량으로 소고기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고기가 싼 나라들 잘 보면 예. 미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대규모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거죠, 소들을 대량으로. 아, 저렇게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소 축사안에 이제 키우는 거고요. 평균 뭐 한 농가당 한 3마리 정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세한 부분, 작은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것을 사료로 쓰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금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공장용으로 한우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생산이 극대화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서은혜 평론가. 근데 우리 한우 농가는 당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퀴즈. 한우 경쟁력 높이려 땡땡땡 시행했다. 이거 한번. 제작진들이 퀴즈를 너무 어렵게 내네요.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답을 모르겠는데 혹시 답이 뭘까요? 네, 소고기 등급제입니다. 네. 소고기 등급제요? 무슨 얘기죠? 다들 아시죠? 이 한우 보통 이제 사러 마트에 가시면 이 등급을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2+, 그렇죠. 뭐 이제 그리고 1등급,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보고 이제 이 소고기를 택하시는데요. 이 소고기 등급제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우리 소고기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우 농가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한우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이제 이제 이 대책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가 일단은 이 소고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지금도 있죠. 뭐 일단 가장 좋은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면 프라임 등급, 뭐 다음으로는 초이스 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등급을 보고 이제 제품을 고르잖아요.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 플러스 더 좋은 점은 이 한우 농가들이 이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소를 키우는데 같은 노력이 드는데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 품종 개량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이제 같이 병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좋은 시수소를 뭐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료 배합에 따라서도 마블링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사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연구 개발에 상당히 뭐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품질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쭉 한우 얘기를 해봤는데 허준영 교수님.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개월 이상이 지금 논란이니까 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일본은 2019년 이전에는 30개월 이상을 수입 못하게 하다가 그때부터 2019년부터 수입할 수 있게 했고요. 물론 아까 서은영 평론가 말씀처럼 중요한 부위는 제거한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2020년부터 원령 제한을 폐지해서 일본만 하고 대만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들은 원령 제한 없는데 왜 한국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그러면 그냥 풀어준 거예요? 아닙니다. 그 2020년 대만의 예를 들면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잖아요. 이때 양안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대만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시에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조금 했던 것, 우리가 이 소고기 원령 제한 풀어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도 좀 예외를 해줘.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부분이 계속해서 너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또 들여오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원령 제한을 풀 테니까 우리에 대해서 조금 자동차 관세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다시 고려해 주세요 정도의 얘기를 했던 이런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었던 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마음에 또 달린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진짜로 소고기 원령 제한을 풀지 또 이걸 고리로 관세 압박까지 들어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를 이 자리에 좀 불러왔으면 좋겠는데요. 속신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한 번쯤 출연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그러게요.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분명히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할 말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2017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고기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총 소고기 수입량의 미국 비중이 2016년에 46%였는데 2017년에 52%로 올라갔고요. 그 이후부터 쭉 올라와서 지난해에 2014년에는 5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미만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까지 원령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
않겠느냐. 자칫 미국 불매 운동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건강권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소고기뿐만 아니라 대두, GMO, 유전자 조작하는 대두 문제라든지 또 블루베리라든지 블루베리는 일부 주에서는 오레곤주에서는 수입을 하고 다른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에서는 같은 조건인데도 수입을 하지 않는 이런 걸 또 내세워서 협상 카드로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소고기 원령 제한을 미국이 협상 카드로도 사용할 거다. 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걸로 또 요구를 하거나 해서 뭔가의 압력을 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국내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강권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1위고 2위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1기 때도 사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대부분 농산물품이어서 미국 농업이 굉장히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 때문에요, 서로. 이번에도 아마 중국으로 수출이 조금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 수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들과의 좀 연합을 통해서 like positioned country,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끼리 좀 연합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